이번 시간에는 조직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회복지 행정 모형에서 고전 모형, 또 신고전 모형, 또 구조주의 모형, 체계 모형이 있고, 그리고 전통적 조직 이론과 현대적 조직 이론의 비교를 통해서 조직 영역에 관련된 이론들을 한번 일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복지 행정 모형에는 고전 모형, 신고전 모형, 그리고 구조주의 모형, 체계 모형이 있는데 간략하게 기본 특징 정리하고 빠져있는 것은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첨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 모형, 이렇게 지금 제가 목차를 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고전 모형. 고전 모형이란 사회복지 행정이나 사회복지 조직은 기계처럼 프로그램된 대로만 돌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생산성은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한다는 점에서 일명 이것은 조직을 기계처럼 인식하고 돌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 고전 모형을 기계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 고전 모형에서는 고전 모형 여러 가지 쭉 나와 있지만, 고전 모형에서는 조직은 인간을 합리적 경제인 또는 합리적 경제인의 입장으로 이렇게 한치의 빈틈도 없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부도 분석력을 가지고 접근하는 인간으로 보면서, 이들은 특히 경제적 유인을 강조한다. 또 공식 조직을 중심으로 진행을 한다. 또 그런가 하면은 원리 원칙을 강조한다. 그게도 뭐 다른 건 아니겠지만 뭐 예를 들어보면 더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고전 모형의 예로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과학적 관료론이나 과학적 관리론, 또 그러면 관료제 이론, 뭐 그에도 뭐 공공관리 이론, 이런 등등을 여러분들이 첨가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좀 써보고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고전 모형. 신고전 모형은 여기는 인간을, 이와자면 여기에서는 조직을 기계처럼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조직을 보통 가족처럼 인식하자는 걸로써 여기에서는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이렇게 바라본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어느 조직에서 경제적 요인을 부정하는 조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이 신고전 모형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적 요인을 강조하면서 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유인도 같이 강조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면 공식 조직을 부정하는 조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비공식 조직도 비공식 조직도 고려한다는 특징으로 이렇게 공식 조직을 중심으로 하겠지만 비공식 조직의 중요성도 강조한다는 점. 다음에 원리 원칙을 강조하지 않는 거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원리 원칙도 강조하지만 어느 정도의 재량 또는 융통성 또 가미하는 이론으로서 대표적인 조직 이론의 예로서는 역시 인간관계론이나, 그래서 일명 신고전 모형을 인간관계 모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간관계론이나 많은 동기 이론, 맥그리거의 XY 이론이나, 또 그러면 오우치의 Z 이론이나, 또 그러면 많은 동기 이론들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구조주의 모형도 있습니다. 구조주의 모형은 이들은 조직을 어떤 존재로 보냐면, 조직을 단순하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어떤 복합체, 사회적 복합체의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이 구조주의 모형에서는 특히 인간 이 구조주의 모형은 고전 모형과 신고전 모형의 중간 모형, 고전 모형과 신고전 모형의 중간 모형을 어느 때는 합리성을 강조하고 어느 때는 정의성을 강조하고 어느 때는 원리 원칙을 강조하다가 어떤 때는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나 재량 행위도 강조하고 이런 것처럼 어떤 때는 이성에 어떤 때는 정의적 측면에 이런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중간 모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주의 모형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구조주의 모형은 구조주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갈등의 먼저 중간 모형이기 때문에 단편적 합리성만, 원리 원칙만, 공식 조직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정의성도, 비공식 조직도 어느 정도의 재량도 강조한다는 점에서 다요인적 접근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구조주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구조주의 모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구조주의 모형에 특히 중요한 것은 갈등의 순기능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거. 또 그러면 어느 이론도 기존의 이론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환경 변인의 영향력을 강조한다는 거. 자, 이런 등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종래의 조직 이론에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던 환경 변인의 영향력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구조주의 모형을 개방체계 이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불러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론의 전개에 의해서 우리가 구조주의 모형은 환경 변이의 영향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개방체계로 본다면 앞에 나와 있는 고전 모형이나 신고전 모형은 환경은 전혀 언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폐쇄체계 모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같이 정리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환경을 언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환경을 언급하지 않는 기존에 여기에 있는 모형을 바로 여기는 전통적 모형이라 하는 것이고 환경을 당연시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현대 조직 모형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또한 197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체계화되었다고는 체계 모형에서는 조직을 뭘로 봐요? 체계 모형에서는 조직을 살아있는 어떤 유기체로 이렇게 인식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수없이 많은 마치 사회유기체에서 나오는 체계 모형이 되겠는데 여기는 그야말로 상호작용성이나 구성요소 간의 상호작용성이나 또 그런가 하면 유계성이나 또 그럼 이를 통해서 나오는 혼론적 성격이나 우리가 인행사를 통해서 배웠다고 하는 체계에 대한 이런 이론을 바로 사회복지 행정이나 조직에 접목시킨 모형을 체계 모형이라고 하면서 여기는 체계의 구성, 체계의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거기에는 체계가 생산, 또 적응, 또 유지, 또 경계, 또는 관리. 자, 이렇게 해서 5개의 하위 체계를 이렇게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체계의 유형에서 5개, 적어볼까요? 5개를 한다면 생산 하위 체계, 그다음에 유지 하위 체계, 적응 하위 체계, 경계 하위 체계, 관리 하위 체계. 이렇게 5개의 하위 체계로 구성됐다고 보는 것이 체계 모형입니다. 어쨌든 환경과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할 적에 여기 체계 모형도 역시 경계 하위 체계를 중심으로 경계 하위 체계에서 환경과의 소위 인터페이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의 상호 작용성을 인정하는 이론은 보통 현대 조직 이론이라고 이렇게 해서 전통적 조직과 현대적 조직을 이렇게 나눠보는데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우리가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전 모형 나와 있지요. 고전 모형.
조직은 합리적 체계이며 기계처럼 계획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일명 기계 이론이라고 한다. 경제적 요인을 강조한다. 그리고 뭐 과학적이고 유기적인 소위 공식 조직을 중시한다. 그 외에도 원리 원칙을 강조한다 하면서 소위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과학적 관리론이나 관료제 이론이나 공공조직 이론이나 이런 이론들을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에 비해서 신고전 모형은 인간관계 모형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자, 여기는 너무나 지나치게 인간 없는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인간을 고려치 않고 원리원칙이나 아니면 기계처럼 조직을 다루자고 하는 과학적 관리론 등을 비판하고 등장한다는 점에서 인간관계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경제적 요인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비경제적 요인인 인간의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나 또는 공식 조직도 중요시하지만 공식 조직뿐만 아니라 비공식 조직도 다 강조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은 합리적 존재라기보다는 감정적 존재라고 인간을 보고 있다는 점도 하나를 봐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론으로서는 거기 적어놓은 것처럼 인간관계 모형이라고 하는 것처럼 인간관계 이론이나 또는 뭐 동기 이론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조주의 모형도 있는데, 구조주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을 뭘로 봐요? 조직을 하나의 복잡한 사회적 복합체의 입장으로 이렇게 봅니다. 조직을. 그렇게 해서 조직은 여기는 이건 고전 모형과 신고전 모형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도 꼭 합리성만, 꼭 공식 조직만, 꼭 경제적 유인만 강조는 아니고, 어떤 때는 비공식 조직도, 어쨌든 비경제적 유인도, 또 어떤 때는 뭐 정의성도 이렇게 강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구조주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중간적 모형인데, 그래서 2번에 보면은, 1번에 보시면 두 모형을 조화시키고 종합시키는 다요인적 접근을 한다라고 이렇게 중간 모형, 다요인적 접근이란 말로 판서를 했습니다. 또 중요한 특징이 구조주의 모형은 갈등의 순기능적 측면을 강조한다. 그리고 기존의 고전 모형이나 신고전 모형에서 간과했던 환경 변인의 영향력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주의 모형은 개방체계 이론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었던 이론인 고전 모형이나 신고전 모형 이론들은 전통적인 이론에서 폐쇄체계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또 그러면 체계이론, 체계이론은 우리가 인행사에서 다뤘던 소위 사회복지 행정이나 사회복지 조직의 소위 체계 이론을 접목시킨 것이 되겠는데, 어떠한 이론도 다 여기에 접목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제시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조직을 인식을 하되,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또 우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행정이나 사회복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5개의 하위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면상 하위 체계만 적었죠. 생산 하위 체계, 유지 하위 체계, 적응 하위 체계, 또 그런가 하면은 경계 하위 체계, 관리 하위 체계, 5개의 하위 체계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 하위 체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사회복지 조직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생산 하위 체계라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하는 활동을 생산이라 하고, 바로 그런 제공,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하위 부서는 생산 하위 체계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유지 하위 체계라고 하는 것은 현 체계, 현 조직, 현 행정의 형상이 그대로 유지되어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활동을 담당하는 부서는 유지 하위 체계라고 하는데, 보통 교육이나 훈련을 담당하는 부서는 유지 하위 체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적응 하위 체계라고 하는 것은 환경 변화에 따라, 적응 하위 체계라고 하는 것은 환경 변화에 따라 뒤떨어지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보통 적응 하위,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을 담당하는 부서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보통 거기에는 연구나 개발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바운더리, 경계 하위 체계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현 체계의 엔트로피를 막기 위해서 체계 내의 장애물이나 쓰레기는 외부로 배출하고, 현 체계의 네겐트로피를 위해서 현 체계의 유형 유지가 이끌어가거나, 또 네겐트로피를 위해서 필요한 자원이나 에너지는 환경으로부터 유입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경계 하위 체계라 하고, 보통 체계의 존재성을 밖에 알리는 홍보의 업무라든지, 아니면 체계의 장애물은 배출하고 체계 유지에 필요한 자원 에너지를 유입하는 군수,
조달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이런 부서는 경계하위체계라고 한답니다. 그에 비해서 관리하위체계는 하위체계 중에 가장 포괄적인 하위체계로 앞에 있는 생산하위체계나 유지하위체계, 적응하위체계 또 그런가 하면은 경계하위체계를 운용하는 어찌 보면 옛날 같으면 총무처나 총무과 또는 뭐 전략기획본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서를 우리는 관리하위체계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적응해 주시면 되는데 생산하위체계는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전 모형의 영역이라 하고 유지하위체계는 현 상태를 그대로 일탈되지 않고 유지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인간관계 모형의 영역이라 하고 다음에 거기 보면은 경계하위체계는 구조주의 모형 적응하위체계는 고전 모형과 구조주의 모형의 연계 모형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뭐 너무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위체계는 고전 모형과 인간관계 모형의 연계 모형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너무 깊이 들어갔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영역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시면 여러분들은 시험에 아주 큰 도움을 줄 겁니다. 어떤 역할을 담당하느냐에 초점을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사회복지행정 모형으로서 이렇게 고전 모형, 신고전 모형, 그리고 구조주의 모형, 또 체계 모형을 크게 모든 학자가 이게 4개로 나눈 건 아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4개로 나누어서 교재를 편제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고전 모형과 신고전 모형이라고 하는 전통적 조직 이론과 그리고 구조주의 모형이나 체계 모형에서 파생될 수 있다고 하는 현대적 조직 이론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목차를 전통적 조직이론과 현대적 조직이론이라고 할 때 옆에를 내가 뭐라고 쳤냐면 폐쇄체계 이론이냐 개방체계 이론이냐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보면은 전통적 조직이론. 전통적 조직이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고전 모형과 신고전 모형을 포함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전통적 조직이론은 공통점이 환경과의 관계는 전혀 고려치 않는 폐쇄체계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폐쇄체계 이론인데 그래서 전통적이라. 그래서 이 전통적이라는 말은 환경과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폐쇄체계 모형. 자, 여기에 초점을 두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과학적 관리론 들어볼 수 있지요. 1900년대 또는 1910년대를 전후해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역시 핵심이 4대 원리. 조직을 운영하는 4대 원리로서 철저한 시간 연구, 동작 연구, 표준화, 또 성과급 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모형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바로 원리 원칙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바로 이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를 통해서 원리 원칙을 만든 것이 표준화가 되겠어요. 모든 공정에 드는 시간을 초 단위로 분석을 해서 1초의 빈틈도 없이 한 공정이 끝날 때마다 바로바로 1초의 간격도 없이 바로바로 공정이 도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 연구를 하고 동작 연구는 업무 담당자가 어떻게 하면 가장 피로도가 적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색깔이라든지 작업 공간의 높낮이나 넓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여건이라든지 또는 대비 상황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표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지면 기존의 어떠한 그 보수나 소득을 떨어뜨리지 않아요. 기존 것을 그냥 유지하되 경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소득 구조를 그대로 유지해주되 만약에 기존보다 높은 생산성이 나타나면 보너스를 제공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 과학적 관리론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원리 원칙이지요. 원리 원칙 강조예요.
여기는 그야말로 정해진 대로만 할 때 늘 오른다는 능률을 강조해야 돼. 기계적 능률을 강조하는 거죠. 이미 우리가 고전문에는 공식 조직을 초점으로 해서 경제적 유인을 가지고 조직을 이끌어낸다면 얼마든지 조직의 생산성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 관련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면상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만 교재를 보시면 과학적 관리론이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관리 이론이다. 그래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인데 시간 연구, 동작 연구, 표준화, 성과급 제도를 4대 원리를 통해서 이끌어가는데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특징 나와 있죠. 우리가 이미 고전 모형을 통해서 적어본 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 경제인, 절대적 합리성, 경제적 동기, 기계적 능률, 사무자동화, 정치 행정 이원론, 공식 조직 강조, 물리적 조건의 정비 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을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계의 부품이나 조직의 부품으로 여기게 된다는 소위 비인간화나 인간 소유의 문제가 이렇게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비경제적 동기를 무시하고 심리적 측면을 경시한다는 점에서 디귿번과 니을번의 문제점이 등장을 할 것이다. 박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 읽어준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능멸하는 거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다음에 먼저 순서를 좀 바꿔서 관료제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료제 이론. 관료제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과학적 관리론처럼 고전 모형의 한 내용으로서 이 관료제 이론은 어떻게 하면 조직의 생산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똑같이 조직 운영이나 또는 조직 생산성 증대의 효율화 또는 효율성 증대 방안으로 나오는 것이 관료제 이론이 되겠어요. 관료제 이론에서는 뭐 다양한 특징, 또 그런가 하면은 장점, 또 단점, 그런데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관료제 이론에서는 바로 특징입니다. 특징. 관료제 이론의 특징을 보면은 모든 관료제는 분업의 원리를 적용을 합니다. 기능적 분담이지요. 그다음에 모든 관료제는 업무 분담에서도 계층제의 원리를 적용을 합니다. 이건 체계적 분담이죠. 기능적 분담, 체계적 분담. 이 우리는 분업을 수평적 세분화, 계층제는 수직적 유계화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수평적 세분화, 수직적 유계화. 또 그런가 하면은 모든 업무 처리는 정해진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는 합법적 지배. 원리 원칙을 말하죠. 정해진 대로만. 다시 말해서 합법적 지배는 몰인정성을 말해요. 정해진 몰인정성. 그리고 모든 업무 처리는 물론 오늘날 인터넷을 통한 전자문서도 있지만 모든 것은 문서로 남겨야 돼요. 문서주의를 특징으로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모든 관료제는 자격과 경력 지향을 이렇게 특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우리가 교재를 보면서 첨가하기로 하고 장점이야 생산성 증대를 원칙으로 하지만 핵심은 문제점이죠. 병리 현상. 이 관료제를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게 되면 물론 장점으로서는 생산성도 증대가 되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정해진 시 공간의 내에서 공간 범위에서 시 공간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고 또 계층제에 의해서 일사불란한 의사소통, 말하자면 명령과 보고, 말하자면 수직적인 지시 하명과 보고의 절차이기 때문에 조직 운영의 신속성이나 효율성이 높아지고 또 문서주의이기 때문에 바로 조직 운영의 객관성이 높아질 수 있고 또 고객들의 소위 예측 가능성도 높아지고 이런 장점들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으로서는 병리 현상이라고 하는데 병리 현상으로서는 지나친 분업은 결국에
팝을 할거주의를 가져올 거예요. 할거주의나 또는 지나친 분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분업은 업무의 세분화의 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소위 이 분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훈련된 무능이라고 그러죠. 훈련된 무능. 이런 것처럼 또 업무 담당자의 매너리즘도 등장할 거예요. 장점으로서는 분업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의 전문성도 높여지고 또 업무 담당자의 소위 어쨌든 업무 담당자의 업무 수행의 그 용이성도 높여주고 하지만 이런 문제점을 등장할 겁니다. 계층제라고 하는 것은 일사불란한 지시화명과 보고의 체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업무 수행의 효율성은 높아질지 모르지만 능률성은 높아질지 모르지만 계층제라고 하는 것은 장애 독선이 나오면서 이것은 결국에 민주화 가치를 떨어뜨리게 될 거예요. 합법적 지배라고 하는 것은 원리 원칙대로 모든 업무는 정해진 대로만 이렇게 한다는 합법적 지배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 지배는 결국에 조직의 경직성을 가져올 것이고 또 몰 인정성은 조직의 또는 조직이나 사회복지 조직의 비인간화를 가져올 거예요. 모든 조직 운영의 업무 처리의 문서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문서화라고 하는 것은 형식주의, 레드테이프라고 하는 형식주의를 가져올 것이고 또 그러면 자격과 경력 지향인 것은 무사안일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른 것들은 우리가 또 설명할 수가 있겠죠. 적어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가 전통적인 모형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에는 바로 전통적인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인간관계 모형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이론. 인간관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모든 조직의 인간화를 도모하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은 비경제적 유인을 강조한다는 거죠. 사실은 비경제적 유인도 강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비공식적 조직의 비공식 조직의 중요성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또 인간관계 모형에서는 역시 똑같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하지만 느낌이 다르죠. 과학적 관리로는 기계적 능률인데 비해서 여기는 사회적 능률을 강조하는 거죠. 사회적 능률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 외에도 뭐 다른 건 많지만 자 이런 모형들은 공통점이 뭐예요? 환경과의 관계는 전혀 고려치 않는 폐쇄체계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교재를 보면서 제가 지금 2번과 3번은 빼놨습니다만 자, 2번 관료제 이론부터 보겠어요. 그 관료제 이론의 특징 보면은 계층제적 구조에 의해서 유계 질서에 근거한 책임 소재. 그래서 일사불란한 또는 권한과 책임이 명확한 이런 것들을 수 있고 분업과 전문화, 또 합법적 지배, 몰 인정성, 또 자격과 경력 지향, 문서주의 등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 관료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볼 때 순기능은 여러분들이 보시되 역기능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관료제의 역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주의나 또는 동조과잉이라고 하는 목적과 수단의 전도권 빨리 빼놨군요. 같이 보시고 또 할거주의, 훈련된 무능, 인간성 상실, 무사안일, 또 비밀주의 빼놨군요. 이런 단어를 같이 첨가를 함으로써 관료제 이론의 특징을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조직의 유형 보면 길버트 스미스에 보면은 조직의 분류를 관료제 조직, 일선 조직, 투과성 조직, 전면적 통제 조직으로 나누는데 바로 이 관료제 조직의 특징을 그 통을 통해서도 설명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료제 조직은 별도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에 비해서 다시 앞쪽으로 가서 보시면 번호를 바꿨습니다만 인간관계의 이론이 있지요. 인간관계 이론.
인간관계 이론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수가 있겠는데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인간의 사회적 측면, 인간관계를 중시한다. 조직의 인간화에 기여함으로써 비공식 조직도 자생 조직도 중요함을 입어자면 의미를 부여했다. 또 그러면 사회적 능률을 강조한다. 비경제적 요인으로 3번 의사소통이나 사기, 모랄레나 참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5번과 3번 같이 연결 설명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고전 모형에서 특히 과학적 관리론과 신고전 모형으로서 인간관계 모형을 비교해 보면 그 아래에 있는 박스처럼 하단부에 이런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고 이러한 공통점이 있다 해서 공통점의 액센트를 두고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의 공통점은 모두 똑같이 조직 생산성 증대의 목표를 둡니다. 그래서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는 같이 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학적 관리론은 개인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조직의 목표는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이고 인간관계론의 개인의 목표는 집안, 맞으면 가족처럼 생활하는 것이고 그리고 조직의 목표는 조직 생산성을 높이는 건데 같이 병행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양자 모두 조직을 폐쇄 체계로 본다는 거죠. 환경과의 관계는 전면 배제하고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과학적 관리론이나 인간관계론은 모두 인간을 조직 목적 달성의 도구로 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 관리론은 인간을 도구로 보고 인간관계론은 인간을 주체로 본다고 착각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잔인한 것은 인간관계론이죠.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인간관계론을 이끌어가는 조직장의 재량입니다. 자기 눈에 맞으면 상위 점수를 주는 것이고 자기 눈에 맞지 않으면 하위 점수를 받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모두 인간은 조직 목적 달성의 도구일 뿐이다 라고 바라보는 것 등이 있습니다. 리을본, 미음문도 같이 볼 수가 있지요. 자, 이런 이론들 소위 우리가 전통적 조직 이론이라고 하는 고전 모형의 이론이나 또는 신고전 모형의 이론들은 모두 환경은 전면 배제하고 있는 폐쇄체계 이론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되 이러이러한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언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대적 조직 이론으로 넘어가 보시면 현대적 조직 이론은 모두 개방체계 이론이 있는데 특징을 두고 있습니다. 개방체계 이론. 그래서 현대적 조직 이론을 보면은 이것은 결국에 한마디로 말해서 개방체계 이론입니다. 개방체계 이론. 환경과의 상호작용성을 기본 전제로 한다는 데 공통점이 있는데 자, 여기에는 당연히 구조 상황이론. 그냥 상황이론이라고 합니다. 구조 상황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구조 상황이론은 우리가 개연성 이론이라고도 해도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누구에게나 최고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상황에 따라 최적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조 상황 이론인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둘러싼 환경에 얼마나 잘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존재성이 말하자면 존재의 기간이나 아니면 존재의 강도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구조 상황 이론. 어떤 상황이란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환경. 또 그런가 하면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거기 보면 자원 의존 이론. 자원 의존 이론이나 자원 의존 이론의 구체화로서 정치 경제 이론. 정치 경제. 자원 중에 특히 정치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을 얼마나 확보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존재 강도는 달라진다. 또 그런가 하면 자원을 가지고 어떤 현 사회의 제도나 법, 정책 또는 여론과 같은 사회적인 사회 통념적인 어떤 주범 이런 것도 따지는 제도 이론 또는 신제도 이론. 또 그런가 하면 조직군 생태 이론. 이런 이론들은 모두 기본 시스템이 개방 체계라고 하는 환경 변인과의 상호 교류성을 기본 전제로 하는 이론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조 상황 이론에서 이게 보시면
조직관리의 최선의 유일한 방법은 없으며 조직관리의 최선의 유일한 방법은 없으며 상황 조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 어느 조직이나 적용될 수 있는 최선이라고는 보편적 원리나 최선의 관리 방법은 찾을 수가 없다. 1번과 2번 같이 말이 나와 있는 거지요. 그래서 4번에 유일한 최선의 방법을 거부한다. 조직과 환경의 부합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누구나에게나 최고나 최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상황에 따라 최적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조직은 환경에 부합해야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단 하나의 유일한 최고나 최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구조 상황 이론이고 보편적인 이론입니다. 그에 비해서 자원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조직의 존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외부 환경으로부터 유입할 수밖에 없는 인적, 물적, 유형적, 무형적 자원의 초점을 유형적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자원 의존 이론이 되겠습니다. 결국에 2번에 보시면 자원 의존 이론은 조직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그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환경 요소에 의하여 환경 요소들에 의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환경에 의존한다고 해서 조직이 환경에만 끌려다니는 수동적이고 소극적 존재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자원 의존 이론을 보면 4번에 결국에 자원 의존 이론도 개방체계 이론으로 4번 보시면 조직과 환경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조직을 자원을 얻기 위해 환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자유를 확보하려는 실체라고 본다. 그래서 조직을 수동적이고 소극적 존재로만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에 액센트를 두시고 보셔야 됩니다. 1번, 2번은 같은 문장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시고 그리고 4번 그렇다고 의존만 하는 존재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자원 의존 이론입니다. 다음에 신제도 이론이 나와 있군요. 신제도 이론. 이 신제도 이론 보면은 신제도는 정치, 경제,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도의 핵심성을 인식하며 제도와 개인의 행태 사이의 관계, 제도의 발생과 변동에 관한 문제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그래서 특히 2번의 셋째 줄에 있는 것처럼 제도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종래의 제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책이나 제도나 법에 의해서 조직의 존재성이 결정된다고 봤는데 오늘날은 그것뿐만 아니라 아니면 그보다 더 큰 힘으로 제5의 권력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여론이나 사회 규범에 의한 영향력도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신제도 이론이 되겠습니다. 종래와는 달리 법률 규칙에만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3번 사회적 여론 등의 영향도 사회적 여론들의 영향도 받는다는 이론을 이렇게 신제도 이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뭐 제도 이론과 신제도 이론을 비교하거나 행정학처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종래는 제도나 정책이나 법 등에 의존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던 제도 이론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여론에 의해서도 조직의 존재성은 좌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신제도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자원 의존 이론의 하나의 영역으로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정치 경제 이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치 경제 이론 특히 잘트의 이론으로 설명되어 있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번에 조직체 내부와 외부에서 작용하는 조직체 내외부에서 작용하는 정치적 경제적 영향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어 여러 시각을 종합하려는 접근이다. 똑같은 말로 4번의 조직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며 조직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 조직 내부의 역동적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자원 그중에 특히 정치적 경제적 자원, 정치적 경제적 자원의 중요성에 특히 초점을 둔 것이 자원 의존 이론의 하나로서 정치 경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직군, 이 군이라고 해서는 무리군입니다. 조직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직군, 여기 나오는 조직군, 여기는 무리군자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조직군 생태 이론. 자, 거기는 좀 봐요. 환경 결정론의 입장에서
환경에 가장 적합한 조직 특성을 선택해낸다라고 하는 시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결정론의 입장에서 2번에 환경적 욕구에 부합하는 조직만이 생존한다는 이론을 가지고 조직군 생태 이론이라고 하는데 다른 개방체계 이론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번과 3번 같이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4번에 보면은 특징은 분석 단위가 개별 조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 수준 거기에 보면 분석 단위가 개별 조직이 아니라 조직군이라는 거시적 수준이라는 조직군의 거시적 수준이라는 점에서 다른 이론과 구분된다. 그래서 조직의 집단을 가지고 조직군이라고 하는 거시적 수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잡아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문화라는 것은 인행사에서 배웠지만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이나 ways of life, 생활 양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꾸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문화 그러면 교양 있는, 세련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이죠. 좀 더 거시적으로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이나 지역사회 주민이나 그 문화권의 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공유하는 삶의 방식. 그 때문에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유성, 그렇죠? 그리고 축적성, 또 이걸 통해서 이제 학습성, 또 그러면 가변성, 또 전체성. 자, 이런 등의 특징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문화가 되겠어요. 그 때문에 조직 문화라고는 또 뭐겠어요? 조직 문화. 바로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은 조직 문화는 당연히 조직 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을 이렇게 조직 문화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 문화 보면은 조직 성원들에 의해 지배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이나 신념, 이념, 관습 등등을 포함한 조직의 단편적으로는 복합적인 전체, 조직의 복합적인 전체의 개념으로 이렇게 테일러식으로 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특징을 보시면 조직은 뭐 여러 가지게 설명을 하지만 3번에 성원들의 행동과 판단 기준을 제공해 준다. 또 5번에 조직의 안정성과 계속성, 또 성원들의 정체성과 일체감, 거기 보면 정체성과 조직 구조는 정체성과 일체감을 갖도록 한다.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8번에 조직 문화는 위기 극복 및 발전 능력을 제고시키며 또한 갈등 해소에 공헌하여 내적 통합을 촉진하는 등 조직 효과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얼마나 조직 문화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조직 성원들의 동기유발이나 사기가 달라질 것이고 그로 인한 조직의 생산성이나 조직 목적 달성에 관련된 효과 효율성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조직 문화는 정책 담당자들의 관점을 제한하거나 조직 성원들의 행동을 제약시켜 저항 세력을 형성시킴으로써 조직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래서 조직 문화가 만약에 보수화되어 버린다면 9번째에 있는 것처럼 이런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한다는 것을 조직 문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문화 그러면 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고 조직 문화는 조직 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조직 이론에 대해서 그래서 고전 모형, 신고전 모형, 또 구조주의 모형, 체계 모형을 보면서 전통적인 조직 이론으로서 관료제,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 이론, 또 인간관계론, 그리고 현대적 조직 이론으로서 구조 상황 이론이나 자원 의존 이론이나 신제도 이론이나
정치 경제 이론, 또 조직군 생태 이론 등을 우리가 일별을 해봤습니다. 폐쇄 체계냐, 개방 체계냐, 환경과의 관계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부정하는, 배제하느냐, 인정하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환경과 사회복지 행정에서 사회복지 행정이나 조직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